네, 참 오랜만입니다. 전국의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지난 7, 8, 9,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죠. 결혼과 출산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출산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난 7, 8월 출생자가 2만 명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지금 9월도 네.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7, 8, 9, 3개월 연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지금 출산율 올해 0.73명이다. 이게 반등한다 작년보다. 네. 지금 어떤 근거로 지금 이런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연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8, 9, 3개월 동안 2만 명대를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죠. 출생아 수가.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네. 0.74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왜냐하면 0.74명? 네, 왜냐하면 2015년에 1.24명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2018년이 되면서 한 명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이제 비율이 0.98명이 됐죠. 근데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처음으로 반등하는 기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3개월 연속 7, 네. 8, 9, 3분기인데 이게 월 2만 명 이상 아이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네. 되면 이게 좀 드문 일 같아요. 2만 명을 넘어서 3개월 연속 3분기 그렇죠. 하면. 9월 달 통계를 보니까 90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2590 명? 네, 이거는 1,884명 정도가 증가한 숫자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결혼과 동시에 출생아 수 이렇게 등식이 좀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결혼자 수도 증가한 거예요. 그 사이에. 결혼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원책들을 많이 발표해왔지만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르게 결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출생아 수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정책적인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네. 결혼이 늘고 출생아 수가 오랜만에 이렇게 연속해서 월 2만 명대를 넘어선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글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오늘 눈도 내리는데 눈 내리는 것만큼이나 반갑고 기쁘고 네. 이 작은 수의 변화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출생아 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 3개월 동안 2만 명대를 이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예. 그러나 많은 분석들이 그동안 정부가 육아와 그리고 출산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출산과 그다음에 결혼의 최저점을 찍고 반등 추세로 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반등 추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해보고요. 네. 또 흥미로운 통계 중에 하나는 그런 예측 그러니까 네. 정책 지원의 효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또 통계는 예. 25살, 25살에서 29세, 29세 사이의 여성들의 출생아 수보다 네. 30살에서 34살 사이의 출생아 수의 모성의 출생아 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첫 아이 출생 연령이 30대 초반인데 그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결정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5세에서 29세보다 이제 30에서 34세 네. 출생이 좀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때 결혼자 수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 네. 여러 가지 육아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셨는데 혹시 그런 정책 효과라는 게 조금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 2021, 2022년 코로나 때 결혼 못한 사람들이 조금 뒤늦게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 수가 늘어나는 그런 이른바 기저 효과랄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 네.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결혼하는 이런 예식 과정에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미루었던 결혼 그리고 다소 미루어졌던 출산이 조금 더 증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최근에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예. 올해 3월과 6월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예. 작은 수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나왔어요? 이를테면 결혼과 출산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월에는 30% 정도 됐었는데 네.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요. 근데 의향이 있다. 6월이 됐을 때는 결혼과 출산에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35%에 이르르는 약간의 수치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한 인식의 변화도 한몫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근데 이렇게 인식이 변화하기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저출생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아마 가족에 대한 가치, 결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출산과 그리고 결혼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정책의 종합에 의해서 이렇게 출생아 수가 조금씩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결혼과 출산의 의향 의향. 비율을 보니까 네, 네. 3월에는 30%였는데 6월에는 35%. 조금이긴 하지만 올라왔다는 게 의미 중요하잖아요. 있는 인식에 대한 제고, 긍정적인 인식이 의미 있게 변화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출산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젊은 층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이런 내용들은 참 괜찮다. 이런 네. 것들은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출산한다는 거는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육아하는 데 따른 비용도 지불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 몫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시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육아에 필요한 시간도 할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지원도 필요할 텐데요. 이제 이 두 관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린다던가 육아 휴직을 예. 사용할 때의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던가 하는 식의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보완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특히 올 6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인구 위기 수준으로 보고 긴급하게 정책 보완책을 많이 마련을 하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택 청약과 관한 특별 공급 대상자 중에 그 이전에는 결혼식에 이제 무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주택 청약의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제는 출산을 하고 있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부에 대해서도 청약 가능한 자격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네. 제 주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이 꽤 있어서 자녀를 한 명만 두고 있는 부부들이 그 정책을 보면서 둘째를 낳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런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기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그림에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도톰하고 그리고 빈 공간에 간극을 채워주는 육아 지원 정책을 펼쳐낸 결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육아휴직 관련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청약 관련해서 뭔가 비용과 시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의 좀 긍정적인 효과로 조금 보고 계시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세법 개정안 낼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세액 공제도 좀 늘리고 네. 세금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니까 젊은 층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겠다가 아니 세금을 정말 뭐 효과가 있을까? 난 세금도 별로 안 내는데 네.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좀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출산해서 육아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크죠. 네. 근데 세액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실 비용 부담의 부분도 지원해주는 부분을 다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보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 젊은 세대들이 일정 부분의 소득이 유지될 때 자녀를 출산하겠다라고 해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면은 출산 시기나 연령을 좀 당겨서 노산이나 노령 출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당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요즘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가 있죠. 영화 배우 정우성 씨, 그 모델과 사이에서 혼인외 출생아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혼인외 출생아.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인외 출생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많이 늘고 혹시 있나요, 우리나라도? 서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죠. 4.5% 이렇게 얘기하고 출생아 있기도 중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OECD 가입 국가들은 40%를 훨씬 상회한다 이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40%가 넘습니까? 유럽 일부 국가들? 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50%를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혼자녀 출산이 좀 낮은 비율에 속하는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밀하게 저희가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할 때도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이 비혼자녀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비혼자녀라 하면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법적인 형태로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이기는 한데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혼자녀, 혼인 외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법적 혼인 상태면 그러니까 와이프, 허즈번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의 파트너 이렇게 파트너?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가구를 형성하고 있기는 한데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비혼자녀의 비율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비혼자녀 가구 비율 이거하고 동일한 개념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우리는 필요가 좀 그게 있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좀 네. 다를 수도 다른 있다는 다른 겁니다. 개념이다. 비혼 자녀로 출산하는 아동들도 엄마 아빠는 다 가지고 있고 한 가구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 정책을 할 때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특별히 할 때는 가구 중심보다는 아동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비혼 가구 가구에 자녀로 출산하는 그 가구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가구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혼인 외 자녀라 할지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다던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이런 법적 조치입니다. 즉 예. 동일한 정책의 효과가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방점이 아동에게 두어지면 아동에게. 비혼이냐 여부의 기준은 사실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정우성 씨 사례로 봤을 때 혼외자 출생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만 안 했지만 정상적인 네. 가정생활하는 그렇죠. 범위 내에서 아이가 있는 건데 우리는 혼외자 중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 꾸려가면서 아이를 낳는 게 극히 좀 적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한 확인할 수는 부분이고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말씀을 있다. 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중심의 시각을 보게 되면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 엄마 아빠가 관계없이.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거에 상관없이 아동 중심으로 보면 그 아동을 육아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출산한 비혼의 부모라 할지라도 동일한 수준의 육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 사회가 유난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려는 사회 인식이 조금 너무 인색합니까? 우리가? 아동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인색하거나 인색하지 않을 필요가 전혀 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왜냐하면 아동은 본인이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기에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당연한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어른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육아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하면 비혼 여부의 그거는 어른들의 구분인 것입니다. 예. 아동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가구의 배경을 가지고 출생했다 하더라도 그 아동은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을 누리는 육아휴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모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그러네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논란은 별로 이렇게 논란하지 않고 당연히 비혼 자녀의 부모들에게도 육아와 관련된 급여 예. 그리고 휴직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아동 위주로 뭔가 우리 육아 네. 정책을 조금 가져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이번에. 그렇게 사회적 네. 인식이 제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 결혼 출산을 높이기 위한 가장 또 중요한 게 결혼이 상당히 그 비용 부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요즘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 뭐 결혼 패키지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사진, 드레스, 화장 이런 네.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걸 이제 패키지로 할 때 좀 가격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그래요. 네. 이제 그런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너무 스드메 비용이 비싸다 하니까 공공이나 지자체에서 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일정 부분 형성된 면이 없지 않는데 사실 공개하면은 각종의 서로의 업종끼리 어느 수준인가의 적정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해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공개를 통해서 뭔가 적정 가격이 되도록 해서 네. 결혼 전문의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를 너무 주저하거나 너무 비용 위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지금 3분기 출산율은 상당히 올라갔지만 네.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에 네.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정말 요즘 뭐 애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젊은이도 네.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이런 네. 걸 보면은 앞으로 좀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뭐 대도시 예. 주변에 보면은 유모차 보기 힘들고 또 유모차 보기 어려우니까 놀이터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대도시에서의 생활이 복잡하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협소함 때문에 출산에 대한 의지를 갖게 어렵게 한다 이런 우려들이 있죠. 그리고 네. 또 한편에서는 지방에서 지역에서 성장하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는 대도심으로 대도시밖에 옮겨오고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네. 오기도 하고 급여의 수준을 높은 곳을 찾아서 오기도 하고 네. 또한 문화적인 인프라 때문에 또 대도시를 지향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각 지역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의 일자리를 고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불어 이제 고급 일자리 그리고 급여가 높은 직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대도시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속마음은 문화적인 욕구, 문화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걸맞는 특성을 갖는 그런 문화를 창출하는 노력이 있으면 인구가 조금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자, 이 7, 8, 9 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5월 2만 명을 넘어서고 출산율이 모처럼 올랐는데 이게 참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네.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기를 전 우리 국민들이 원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출산 육아 지원 대책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정부가 굉장히 앞서서도 도톰하고 이제 빈 공백을 많이 메꾸어가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아직도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급여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급여 근로자와 이제 그 고용보험에 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 간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정책 효과, 정책 수혜 대상자의 제한들이 있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들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 이외에도 사실상 외국 교수들이 많이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국내에서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부모, 완벽한 부모 증후군 이런 말까지 지금 영국의 학자께서는 쓰고 계시죠.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성공에 의해서 부모 역할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이런 인식들을 갖는 것을 좀 약화시켜야 한다 이런 그런 인식을 주장들도 가지면 안 많이 되겠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지 않고 가족을 형성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또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또 아울러서 육아기에는 시간 부족에 많이 많은 부부들이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일할 수 있는 방법들, 뭐 브랜디드, 뭐 하이브리드 이런 네. 말을 하는데요. 뭐 오피스에 나가서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병합해서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 이런 네. 것들 여러 가지 도입하면 훨씬 더 지금 반등된 출생아 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처럼 올라가는 출산율 과연 어떻게 더하면 상승세가 지속될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